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희망정신건강학과원의 김영인 원장입니다. 어, 또 이렇게 매달 여러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이제 그 성격장애, 인격장애라고 이제 공식 진단명은 붙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좀, 설명을 갖는 시간들을 했어요. 이제까지 이제 몇 달 동안 요거 주제로 조금 다루기는 했었고요. 그래서 인제 뭐 각종 인제 뭐 각각의 인제 인 어떤 성격적인 특징 요런 것들을 인제 좀 나타내는 인제 부분들이 있는데 어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인제 좀 픽션들에서 또 이렇게 각색이 돼서 인제 좀 과장되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인제 클러스터 A, B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쪼끔 각각의 내용들을 설명을 드려 왔고요. 그래서 성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인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잘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인제 특성들의 합을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성격입니까? 증상입니까?' 이렇게 인제 좀 그 질문을 해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사실 뭐 무자르듯이 딱 그 나누어서 볼 수는 없겠고요. 우리가 인제 진단을 할 때 몇몇 축을 가지고 진단을 하거든요. 그중에 한 축이 성격적인 특징 혹은 성격 장애 요쪽을 인제 좀 생각을 하는 축이 또 따로 있어서요. 어떠한 성격에서는 어떠한 증상들이 쪼끔 더 잘 나타나게 되더라. 고런 것 정도는 인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제 "나는 항상 뭐 예민한데 항상 걱정이 되는데."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인제 좀 이런 부분들이 음 도움이 되실지 구분을 하는 데에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성격 장애를 우리가 진단을 할 때는요. 어떤 성격 양상이 고정이 되어서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사회적이나 직업적 기능에서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거나 주관적인 고통을 가져온다면 이거를 인제 성격 장애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한 개인이 인제 평생 혹은 매우 오랫동안 그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행동 양상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에서 여러 종류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질환이지요. 근데 이게 인제 인격 장애라는 진단명을 사용하기가 쪼끔 꺼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이 인격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 인격에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관념이 같이 좀 포함된 개념이 아닌가 그런 인제 생각이 들어서 제 입에는 인제 성격 장애가 더 잘 달라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어떤 성격적 특성 뭐 이렇게 인제 좀 표현을 많이 하니까요. 음. 그래서 인제 성격 성향이라는 게 있고 결국 인제 기준은 고통과 기능 손상의 여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제 강박성 성격 장애가 가장 흔한 편인데 보통 인제 유병률을 10 에서 15% 까지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정신과에서 직접 임상에서 뵙게 되는 분들 중에는 경계성 성격 장애가 아무래도 감정 기복이나 문제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들이 있겠고요. 여러 성격 장애가 동시에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A군, B군은 그전에 인제 좀 다루고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인제 C군에 해당하는 인제 성격 장애 주된 인제 감정적인 뭐 성격적인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분들의 인제 핵심 감정은 불안과 근심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분들이 인제 하는 표현들이 특징적으로 몇 가지가 쪼끔 정해져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보면 내가 참을 수가 없다, 혹은 뭐 이런 식으로 기준 자체가 이제 본인한테 있지가 않은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생각하면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누가 마음에 안 들어 할 것 같아요. 내지는 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인가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선생님한테 피해가 되지는 않을까요? 뭐 이런 식의 이제 계속 눈치를 보고 불안해하는 그런 이제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핵심 그 정서, 뭐 성격 양상,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는 아마도 이 그 불안과 근심을 주로 하는 시그마 퍼스널리티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는 편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A군, B군 이쪽은 이제 조금 봤었거든요. 그래서 C군으로 보자면은 일단 회피성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어 이게 이제 스키조이드나 스키조티팔과 유사하게 사회적 관계를 거의 못 하시고 지내시는 분이거든요. 밖에 나가기가 너무 무서워요. 내지는 어쨌든 옆에서 보기에는 밖에 안 나가고 지내는, 누구랑 관계도 못 맺고 요러는 분들인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제 차이가 좀 있어요. 이 회피성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봐가 너무 불편해서, 너무 무서워서, 눈치를 많이 봐서, 뭐 이게 이제 좀 그 사회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그런 유형의 성격이신 거죠. 보면은 이제 아까 수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성실히 다 하세요. 뭐 해야 될 일들 다 하시고 하는데, 뭐 강의 끝나면 막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조별 과제가 있을 때는 이제 뭐 본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먼저 말도 못 붙이고 그냥 있으시는 경우가 많고요. 항상 그냥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식사하시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단체 활동 같은 거를 거의 참석을 못 하십니다. 그러면 어 이제 단체 활동이 예정이 되어 있거나 뭐 이럴 때 막 가기 전날 밤부터 밤잠을 막 설쳐요. 이거 뭐 이게 맞는 일인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어색하다고 할 것 같다라는 불안에 항상 사로잡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무대 공포 같은 게 이제 좀 잘 나타나죠. 남들 앞에서 이제 말하거나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심장이 막 빨리 뛰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요런 이제 증상들이 막 생기고요. 이런 일들이 경험이 되면은 그다음에 또 오히려 더 악화가 돼요. 지난번에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얼굴만 빨개지고 가슴이 뛰어서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또 있을까 봐 그거에 대한 걱정을 계속 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성에 대해서도 뭐 친구에 대해서도 관심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다가가기 전 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기 전부터 그냥 '내가 부족하니까 싫어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연애를 혹은 친구를 사귀는 것, 이런 것들을 시도하기라는 것이 너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경험들이 인제 밤에 자려고만 하면 막 이것저것 막 생각이 나시면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들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인제 보면은 회피성 성격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판이나 거절 요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제 의미 있는 대인 접촉이 관련된 직업적 활동은 거의 못 하신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수치를 당하거나 뭐 놀림받음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친근한 대인 관계, 그러니까 생기는 거 자체를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그 친근한 관계가 되면 내 자신을 좀 드러내야 되고 뭔가 좀 내 생각도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이상 가까워지는 걸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적인 정서는 부끄러움, 불안, 뭐 부적절함. 그러니까 내가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으신 거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등하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두려워하는 것은 거절인 거고요. 관계 패턴은 친해지고는 싶어요. 뭐 욕구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하기를 무서워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대체로 여자분들에게서 더 많다고 알려져는 있고요. 내적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데 워낙에 이제 초기 아동기부터 이제 소심하거나 뭐 수줍음이 많고 불안한 기질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좀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되죠. 이게 이제 정신치료나 뭐 자기 주장 훈련, 사회 기술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연습을 하자고 하면 사실 되게 어려워하세요. 다들 이런 분들만 이제 어떻게 모아서 이제 하시기도 되게 어렵고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베타 차단제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발표하기 전에 내지는 뭐 다른 사람들 앞에 뭐 모이는 회의 자리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미리 드시고 가면 그래도 이제 조금 그 막 얼굴 빨개지고 그것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발생하는 이제 몇 가지 증상들은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베타 차단제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이제 불안을 기본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우울제에도 반응을 꽤 잘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회피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 조금 바꿔 갈게요. 디아미 U5D님께서 과거에 즐겼던 취미, 영화, 드라마 요즘 몰입이 안 되고 재미가 없다. 다시 즐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 인지적인 특징이기는 한데 워낙에 자극적이고 뭐 좀 그 짧은 형태의 영상이나 그런 미디어에 자꾸 노출이 되다 보면은 길게 영화 보고 길게 책 보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드라마를 뭐 한 편을 꾸준히 보는 것보다 유튜브를 짧게 짧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긴 하죠.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거 라이브로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점점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잘라서 어떤 클립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와요, 또. 그러니까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쇼폼을 한 달 끊어보고 ADHD 약도 먹었는데도 몰입이 잘 안 된다. 재미가 없어도 딴 생각 안 하고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전반적인 사회 현상이라서요. 이미 노출이 되어 버렸는데,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하이라이트만 뭐 엑기스만 모아서 이렇게 막 요약을 해주고 막 하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점점 익숙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인기가 있는 뭐 컨텐츠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뭐 사람 막 토막을 썰고 막 이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의 시청률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책을 보는 게 그래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쇼폼을 보고 자극적인 미디어 콘텐츠들을 보고 어 자극을 받는 거에 익숙해지면 그 정도의 도파민이 아니면 이게 뇌가 작동을 막 유지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을 상상을 하게 되고 혹은 뭐 어떠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꾸 이제 다른 뇌도 같이 쓰게 되면서 약간은 번거롭지만 그래도 한 가지 그 주제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뭔가 몰입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몰입을 하는 연습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명상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음 내가 재밌는 것만 짧게 짧게 보겠다 하는 거 자체가요. 뇌의 기능 일부를 굉장히 퇴화를 시키는 그런 문제라서 길게 본인의 이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연습을 좀 하시는 거는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도 좀 볼게요. 우리324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동생이 이제 뭐 하나 결정하는 것도 맨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나 사는데도 이제 이거 괜찮아, 이거 사면 어때, 사도 돼 하고 물어보지 않으면 선택을 못하는 그런 분인데 이런 것도 의존적 성격 장애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동생이어도 너무 귀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의존성 성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의존성 성격은요,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문제가 결정 장애예요, 결정 장애. 결정을 잘 못하시고,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는 걸 너무 편해한다. 편하게 생각한다. 요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사소한 결정조차 혼자 내리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진로 선택도 부모님의 권유대로 결정했고 옷을 고르거나 외식할 때도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연애 관계에서도 강한 의존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남자친구 뭐 여자친구한테 사소한 선택까지 확인을 받고 가능한 많은 시간을 막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격의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통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랄지 뭐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좀 만나야 두 분의 관계가 뭐 너무 귀찮다. 이제 그만해라. 뭐 이렇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게 되고요. 이분들이 이제 좀 그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좀 또 뭐 조금이라도 무관심한 반응 이런 것들이 보이면 극심하게 불안해하고 혼자 남겨지는 상황을 견디지를 못하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제 중이던 사람하고 헤어지면은요, 이게 이제 오히려 대단히 빨리 이렇게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동료나 직장 상사나 뭐 가족이나 지나치게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고 본인 의사가 거의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 심지어 비합리적인 요구에도 쉽게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티소셜을 만나면 되게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위험해지죠. 뭐 범죄 행위 막 이런 것들을 막 같이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부터 과도하게 이제 충고, 확신 없이는 이제 일상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하고 계획을
생각하기 어려워하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스케줄도 나의 결정도 모든 것들이 다 주변 사람들의 뭐 좀 그런 이제 결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쾌한 일이라도 막 누가 원한다. 내가 이제 의존하는 자가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도 뭐 좀 그냥 지원해서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본인의 뜻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는 것에 대한 공포에 비현실적으로 집착을 해요. 오늘 목이 조금 어제 잠을 잘 때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목 상태가 약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존성 성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흔한 성격이라고 우리가 좀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복종적인 매달림, 이별 공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칭찬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포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아동기부터 지나치게 이제 순정적이고 분리불안이 좀 너무 심하고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있고, 그래서 분리개별화 단계라는 게 있는데 발달 과정 중에 불안정한 외착이 원인으로 기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정신분석학적인 이론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의존성 성격도 정신치료에 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터미네이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그 치료가 종결이 되면 다 나아서 이제 다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좀 잘 살아가 봅시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약간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존성 성격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문을 몇 가지 받고 갈까요?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발성 디스크로 리리카 75mg, 울트라셋 등을 매일 복용 중인데 정신과 치료도 같이 받으면 만성 통증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뭐 우리가 이제 통증 분야도 정신과적으로 많이 다루는 영역인데요. 몇몇 이제 항우울제, 그다음에 리리카, 그다음에 이제 몇몇 이제 항경련제들이 통증 자체에도 효과가 있고 그 무드, 기분 상태에도 좀 영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약들 같이 쓰면서 그러한 이제 기분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다루다 보면 그래도 통증이 많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은 현재 많이 알려져 있는 바고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시면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션킴님께서 1022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말에 대해서 자꾸 혼자 곱씹으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생각을 점점 키우는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이런 것도 성격 장애에 해당하나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상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우울해지고 뭐 그러면 이제 그 반추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안 좋았던 것들에 대한 기억들이 막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회피성 뭐 혹은 이제 의존성 이쪽에 이제 불안, 뭐 그다음에 자신감 결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으면서요. 그러한 성격적 특징이 있는 분들도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다른 우울 증상이 여러 가지 이제 축이 있는데 그 축들의 증상들이 같이 병존하는가? 그다음에 이제 뭐 강박적인 뭐 사고인지 아니면 뭐 좀 또 다른 유형의 이제 생각 그 사고 내용이나 그 유형의 문제인지 그런 것들은 좀 감별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 장애에서 어떠한 양상이 잘 나타납니다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다고 성격 장애입니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게 특징이기는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성캠님께도 말씀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화80님께서 의존성 성격은 한국에는 별로 없을 듯한데요. 국가별 성격장애 종류별 분포 통계가 있을까요? 네. 통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연구별로 유병률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이게 다를 것이냐는 사실은 이게 이제 정신과의 접근성하고 또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이 성격 장애를 진단할 때 다른 엑시스로 진단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척도 검사만으로는 좀 잘 파악하기가 힘들기는 하고요. 그럼 성격 장애 이제 척도 검사 이런 것들도 있긴 있거든요. 본인이 체크하고 이것 때문에 불편했어요. 이런 것들 막 체크하는 그런 종류의 척도 검사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이제 살아오신 배경, 평생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양상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평생 동안 지속이 되어 왔는가를 기준으로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분의 이제 성격적인 특성에 대한 온전한 파악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정도를 파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제 관계 형성을 하면서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이제 어떤 말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해하면서 이거는 성격장애의 특징이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건데, 그러면은 사실 정신분석 쪽으로는, 그러니까 심리적인 영역에서는 통계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통계를 낸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헤매 햄디 이런 이제 척도 검사해서 증상 몇 개 이상 해서 몇 점 해서 약물 비교 대조 연구한 다음에 그거 몇 점에서 몇 점으로 좋아졌어 이게 이제 딱 나타나면 그 연구는 통계로 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쪽 성격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계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에서 뭔가 좀 나의 이제 성격 구조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이거를 다룰 수 있다라는 이제 개념이 미국이나 다른 이제 여타 몇몇 이제 정신분석이나 이쪽이 이제 조금 많이 발달을 한 나라들에 비해서는 조금 인식이 덜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성격 장애가 유병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이게 이제 유병률 대략적으로 이제 추산을 하면 어느 정도 될 것입니다. 이 결과가 너무 천차만별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추정하건대 성격장애 유병률은 일반 인구의 약 10에서 15%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정도인 거고요. 그게 이제 어떠한 정확한 이제 과학적 통계 기반으로 나온 수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추정하기로는 가장 성격장애 중에서 흔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강박성 성격장애인데요. 이게 이제 41세 남성 회계부서에서 일하면서 숫자 문서 처리에서 단 1원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주변에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거 틀리거나 오탈자 이런 것들 본인의 기준에 맞지 않는 어떤 특징들이 발견이 되면 그거를 분노를 약간 참지를 못하는 정도예요.
물론 이거를 인제 표출을 하냐 안 하냐는 이게 인제 어느 정도 인제 뭐 그 성격적인 성숙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화가 나 있어요. '아 내 기준에 맞지는 않는데 저거를 내가 두고 봐야 되나?' 뭐 이런 인제 화가 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제 작은 절차 오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집착을 하게 되고요. 뭐 여가 시간에는 인제 막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인제 뭐 계획된 일에 변수가 생기면 어 그것 때문에 막 못 견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화를 뭐 자주 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물건이나 뭐 파일 배열, 뭐 넥타이, 양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인제 쫙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며칠 전 체크리스트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안심이 되는 정도이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인제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저도 약간 이런 특징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요리는 무슨 색 뭘 입고 뭐 이거를 막 항상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쪼끔 그냥 약간 나태한 완벽주의자 정도 해서 인제 잘 지키지는 못하고 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융통성 없이 막 꼼꼼하게 뭐 이것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기도 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의 세부 규칙이나 목록 순서 조직 뭐 스케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집착을 하고요. 이게 인제 일의 완수를 방해할 정도까지가 돼요. 그래서 자신의 완벽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막 그 계획을 완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못 가게 하고 막 집에 못 가게 해요. 막 이러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음 이게 인제 회사 내에서는 사실 뭐 약간 그런 이분들이 근무하기에 굉장히 좀 적당한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도저히 못 견디는 종류의 회사도 있죠. 그러니까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인제 뭐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뭐 다른 사람 만나고 뭐 관계를 형성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처리하고 일의 성과에 집중하고 뭐 이런 것들에 주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분들이 특히나 좀 특징적으로 돈 쓰는 데 인색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 뭐 경제적인 뭐 이런 것들을 미래의 재난에 대비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요. 뭐 자신의 일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막 일을 위임하거나 막 함께 일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심한 비난을 막 그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 특징들이 있는데 가장 흔한 유형의 인격 장애라고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어떤 유병률 연구에서는 뭐 전 인구의 8% 그러니까 12명, 13명에 1명 정도는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정도인 거죠. 그래서 융통성이나 개방성, 효율성을 희생시켜서요. 정돈이나 완벽에 집착을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인제 융통성이 요구되는 직업은 적응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 이거 뭐 이 정도는 뭐 되고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인제 좀 넘어가는 곳은 본인 스스로가 되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반복 행위하고 규칙 정확성을 요구하는 직업에서는 오히려 쪼끔 성과도 많고 뭐 워낙에 그거 막 일만 하고 사니깐요. 뭐 성과도 좋고 뭐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인지치료나 인제 집단 치료 요런 것들이 그나마 이분들의 인제 생활을 삶의 질을 좋아지게 만드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 그런 분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SSRI 등의 강박장애 약물이 증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강박성 성격 장애는 이렇고요. 또 질문을 쪼끔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론 레오 아이디가 되게 어렵습니다. EKSRNREO20 님께서 저는 강박증과 불안장애가 예전보다 상당히 좋아졌지만 장례식장 이런 것을 스칠 때 왠지 모르게 찝찝합니다. 거기에 꼬리를 물고 '저 기운이 나한테 좀 어쩌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다른 쪽으로 인제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점이 좀 힘드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일종의 마술적 사고가 사실은 그 발달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종류의 인제 생각이기 때문에 요게 인제 뭐 징크스다 내지는 무슨 행운의 부적이다 이런 거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깐 사실 그 생각이 있다는 거는 뭐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나는 무슨 색을 좋아해요."부터 시작해서 내지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종류의 인제 마술적인 사고인데, 이게 인제 사실은 어떤 증상하고 약간 좀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박증, 불안장애 요쪽이 인제 많이 결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인제 억압되어 있는 인제 어떤 욕구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강박증 쪽에서는 주로 그쪽이 더 많은데, 그냥 만지면 싫어, 만지면 더러워, 만지면 균이 얼마 이런 생각들에 대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종의 완벽주의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인제 마술적인 사고를 통해서 어떤 것들은 좋고 어떤 것들은 나쁘고 어떤 것들은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인의 생각이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게 인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면 어쩌지.'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이나 나한테 피해가 생기면 어쩌지.'까지 인제 스며들고,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괴로운 게 사실은 강박 증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치료가 온전히 잘 되다 보면은 쪼끔씩 완화가 되면서 생각이 드는 정도나, 그걸로 인해서 괴로운 정도나 이런 것들이 쪼끔은 가벼워질 수는 있다라는 특징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다운스 6356 님께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사회생활할 때 너무 힘든데 곱씹고 그런 게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일어나지도 않은 결과를 막 마음대로 생각하고 나쁜 사람일 것 같다고 결과치를 막 놔두고 이런 경우는 어 가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인제 ADHD 틱이 있었는데 약 복용은 오래전에 안 했다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ADHD 틱은요, 발달 단계에서 그렇게 해서 쪼끔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약을 평생 먹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제 약을 계속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이제 미루어 짐작하고 본인 혼자 인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인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괴롭다면은 인제 이것도 약간은 인제 강박적인 성향 때문에 인제 좀 고생을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내 맘대로, 혹은 이 우주가 내 맘대로였으면 좋겠다인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 인제 좋고 나쁨을 내 마음대로 인제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발달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인제 그 생각이니깐요. 근데 그게 인제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래서 인제 어떤 사람하고는 아무 이유도 없이 부조리하게 친하지 않게 지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는 친하지 않게 지내는 분들이 있으니까, 안 맞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비난한다 정도로 이게 인제 행동화가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인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김민 님께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회사에 맨날 남아서 야근하는 중간 관리자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인제 완벽해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인제 결과물을 다 하지를 못하시는 분이군요. 음. 그러니까 강박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요, obsessive slowness라고 해서 오히려 더 느려져요. 그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그 시작하는 것도 쪼끔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조건들이 다 맞아야 돼요. 무슨 뭐 물병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슨 꽃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이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결과가 잘 나온다는 어떤 종류의 막 믿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비효율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인제 그 강박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떠한 종류의 특징에 집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뭐 성과가 되게 잘 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막 이게 인제 조건들이 많아 가지고 이게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난 시작도 안 할 거야. 뭐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루다가 마지막에 그냥 내야 되니까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인제 좀 주변에서 보기에는요. 어떻게 보면 약간 게을러 보여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아직도 시작 안 했어? 야 왜 아니 왜 안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인제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뭔가 좀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본인 기준에 맞춰서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의 결과물이 완벽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본인이 그 결과물을 내는데 이게 완벽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가 더 커서요. 예. 그래서 인제 완벽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그것 때문에 약간 발목이 많이 잡히는 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V32 님께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성격 장애나 조현병 우울증 구분이 기준이 보편적으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인근 정신건강학과를 다녔는데 설문지 몇 장으로 우울증이라고 판단하셔서요. 전자파라든가 심박수라든가 이러한 거로 검증하는 방법은 따로 없는지. 전자파. 뇌파 말씀하시는군요. 뇌파 이게 인제 그 QEEG 같은 거는 그 점수화해서 막 색깔로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와 이거 좋은데?' 이렇게 보이는데 옛날에 ADHD 제가 인제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이게 진단적인 가치가 있는 검사가 아니에요. 이분 안에서 뇌파의 변화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베타파가 어떻게 뭐 좀 어느 부분에서 양이 많아졌다가 테타파가 뭐 어떻게 인제 좀 줄어들고 뭐 이런 것들의 분포나 그분이 인제 뭐 시간을 거쳐서 치료를 거치고 나면 어떻게 좋아졌다. 혹은 인제 뭐 기술적인 뇌파의 이상 요런 것들은 인제 발견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게 인제 이분 안에서의 인제 어떠한 변화인 거지 진단적인 기준이 있는 뇌파 분포라는 게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사실 사람의 뇌의 구조는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너무 달라요. 얼굴이 다르듯이. 그러니까 나중에 인제 AI가 많이 발달을 하면은요. 그 QEEG 데이터가 인제 막 수십억 건이 돼. 막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서 뭐 우리가 인제 우울 증상이 뭐 강박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인제 뇌파를 가지고 있어. 이거를 뭐 데이터를 계속 입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막 방법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것까지는 인제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인제 그 심박수의 변화도 그래요. 심박수가 인제 HRV라고 해서 하트 레이트 베리애빌리티가 인제 좀 불안과 스트레스 상황에선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걸 수치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최근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는지하고 뭐 불안의 예민도 정도를 인제 쪼끔 알 수 있는 보조적인 지표가 되는데 이게 진단 기준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불안한 사람도 HRV 해 봤는데 막 최근에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진짜 점수화해서 나오는 기계들도 요새는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막 100 점이에요. 너무 심한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진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척도 검사기는 해요. 그래서
설문지 몇 장에서 그거를 조금 더 한참 뭐 잘 생각해 보시고 최근에 이제 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이제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요 정도이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제 좀 표현을 하면 그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점수를 낼 수가 있잖아요. 점수 내고 그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뭐 취합을 해서 우울증에서 이제 뭐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봐서 그게 각 나라별로 언어별로 나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량화를 해서 나온 검사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는 뭐 그게 지금 말씀하신 이제 설문지 몇 장, 전자파, 심박수 중에 지금 현재는 설문지 몇 장이 제일 정확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지금은 우울 증상이 조금 여러 축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울증도 그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좀 나타날 수가 있다. 요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울증이 그 여러 증상을 포함하고 있는 그다음에 정도가 심하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우리가 그거를 그냥 우울증이라는 진단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도 아마 지금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디지즈가 있는 디지즈 엔티티가 있는 여러 질병의 총합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같은 이름이 우울증이라고 붙어 있는 분들도요. 양상이 너무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불안 위주로, 어떤 분들은 막 잠이 너무 와요도 있고 잠이 너무 안 와요도 있어요. 체중이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체중이 너무 찌는 분들도 있고 뭐 무기력한 거, 그다음에 맨날 눈물이 나요. 내지는 뭐 집중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한 가지를 붙여 놓은 그 병은 일단 통계적으로 요런 증상들이 있을 때 붙일 수가 있고 이거를 그대로 두면은 뭔가 좀 더 이제 악화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좀 고생을 너무 오래 하시니까 그걸 짧게 하는 방향 그리고 고생을 안 하시는 방향 이런 쪽으로 이렇게 조금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 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조현병도 그래요. 조현병은 사실은 이 진단 기준은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이 써 있어요. 뭐 환청 망상이 뭐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사회 기술 뭐 직업적 기능이 뭐 퇴화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옆에서 보면은요. 정신과 의사가 아니어도 저거는 좀 이상한데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위인지 기능 영역에서 사회적인 뭐 상호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뭐 밀원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증상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현병도 그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뇌 질환은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현병 유전자를 많이 좀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데 그거를 유전자 검사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조현병 환자가 조현병 환자 전체 중에 100명 중에 1명이에요. 뭐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라서 무슨 리셉터 유전자에 뭐 변이가 있으면은 이제 조현병이 생깁니다를 알고는 있지만 조현병을 그걸로 진단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뭐 일란성 쌍둥이 또 어떤 분은 조현병이 생기고 어떤 분은 안 생기고 뭐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심지어 똑같아도 생기는 분이 있고 안 생기는 분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특징도 우리가 이제 진단적인 가치로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MRI 찍으면 알 수 있나요?를 모든 이제 분들이 와서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MRI에서 보이는 거는요 위성 사진이거든요. 위성 사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저게 레졸루션을 아무리 높여도 무슨 뭐 도파민 D2 뉴런을 통해서 이제 도파민이 전달이 되는 그 장면을 포착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는 걸 위성 사진으로 물론 막 엄청 그 해상도를 높여가지고 보면은 지나가네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거기 가는지를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MRI를 가지고도 사실은
이 질환들을 진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글쎄요. 사실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AI가 공부를 많이 하면 한 100년 뒤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이제 질문을 해줘 가지고 답이 너무 길어졌네요. 그렇습니다. 뭐 답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어쨌든 오늘도 성격 장애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어 뭐 항상 이제 정신과 질환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면서도 '아 내가 이거 물어보러 정신과 갈 수는 없잖아.' 할 때 이렇게 이제 조금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또 어쨌든 뭐 이렇게 같이 또 50분 동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얘기 나누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